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선 이슈는 잠깐 뒤로 하고 감사원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감사원 얘기가 사실 윤석열 정권 내내 좀 이렇게 이래저래 시끌벅적하기는 했는데 워낙 좀 더 화려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감사원 이슈가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유병호 전 사무총장, 예, 지금은 감사위원이 됐죠. 예,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뭐 위법도 있고 지금 고발도 돼 있고 뭐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근데 어제 한겨레가 굉장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감사원의 원내 파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름이 타이거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2년도에 안양에서 검거된 경기 남부권 최대 깡패 조직 중에 하나 이름이 타이거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23년 만에 13년이죠. 13년 만에 다시 언론에 등장한 타이거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그 원내 파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내 파벌이 타이거라는 조직 이름에 불린 건 애초에 맨 처음 알려진 건 유병호 위원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유병호 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타이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타이거들 데리고 열심히 뭐 감사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이 타이거가 감사원 내부에 이제 파벌로 존재하는 건데 이 타이거의 뜻이 뭐냐? 그 유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특정 감사 기법의 약자라고 주장해요. 뭐 훈련, 직관, 논리, 증거, 추론을 영어 단어로 해서 이거 약자가 이제 타이거다. 그러니까 그 이니셜을 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일각에서는 유병호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타이거. 그래서 타이거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감사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 감사 기법을 가지고 무슨 무공초식도 나와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이게 무협지냐 막 이런 논란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감사 기법이라는 게 뭐 있을 수 있겠죠. 수사도 기법이 있고 다 기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유병호 감사위원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고, 물론 뭐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그게 기법으로 필요한 거라면 모든 직원이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왜 특정 직원들에게만 뭐 말하자면 그 훈련을 뭐 그 자격증도 아닌데 뭐 한 사람을 타이거라고 부르냐, 이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한 일이긴 하죠. 예. 근데 타이거파에도 또 분파가 여러 개 있다면서요. 아, 이게 진짜 웃겼는데요. 이게 그 육두품처럼, 성골진골 육두품처럼 그 품상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찐따가 있다고 합니다. 찐타. 네, 찐타. 진짜 타이거. 진짜 타이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찐인 거죠. 그다음에 준타가 있대요. 이건 알겠네요. 타이거에 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타이거에 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타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타가 있대요. 자타요? 주변에 야, 나 타이거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타가 있대요. 숨타? 저 사람이 뭐지 하는데 숨어 있는 타이거들. 아,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알고 보니 타이거다. 타이거. 그다음에 이게 진짜 웃깁니다. 타이어가 있답니다. 타이어요? 타이거는 아니지만 타이어처럼 굴러가면서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호랑이의 타이거에 빗댄 거라면 호랑이랑 사자랑 합치면 라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라이거. 네, 라이거도 있고 뭐 타이언도 있고. 그 다음에 시시가 있다고 합니다. 시시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셰셰 뭐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 저는 그런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등급이 한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감사원이 어쨌든 정부의 주요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 안에서 원내 파벌이 있다라는 게 내부 직원들이 공공연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특정한 감사를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제 한겨레가 쓴 단독 기사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이 감사원을 정권 보위 조직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타이거의 존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정권 보위적인 감사, 뭐 이렇게 타깃을 잡아놓고 하는 감사, 맞춤형 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그것들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 말하자면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건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예. 정도. 그때 이회창 감사원장이 처음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과도 맞설 수 있는 거다. 이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감사원은 독립성이 생명인 조직으로 이제 말하자면 기관으로 존재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깨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런 타이거들의 힘이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고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근데 유병호 지금은 감사위원이지만은 그 전에는 사무총장이었고 사실은 사무총장 위에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최재해 감사원장. 물론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제 처음에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었는데 국정을 뒷받침하는 네, 조직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했었죠. 좀 네. 독립성에 의문을 받았지만은 제가 궁금한 거는 감사원장의 뭐 어떤 뭐 라인에 줄을 서는 사람은 이해가 가요. 최고 권력자니까. 네.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쨌든 그 미치잖아요. 그게 두 가지인데 이런 조직에서 감사원장은 임기를 갖고 있는 임명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유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의 밑단에서부터 끝까지 실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실제로 이렇게 타이거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뭐 유학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이거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 국가권익위, 인권위 이런 데서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악을 할 수 있다면 예. 사무총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 감사위원들이나 감사원장은 어쨌든 상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조직을 아는 유병호가 본인의 어쨌든 측근 조직을 만들어서 감사원을 장악했던 상황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조직이나 파벌도 있고 이게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그냥 감사원의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편파 감사, 좀 정권 입맛 맞춤형 감사 이런 거를 했다라는 그 정황들이 이제 나와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는데 뭐 예. 원전이라든지 지난 정부의 어떤 인사라든지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타깃을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맞춰놓고 진행해 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된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부터 감사원이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밀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명해진 계기는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고압적 태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전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랑 거의 뭐 드자비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들을 보이는 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뭐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감사원이 하고 있는 감사들이 그런 정치적인 색채를 띈 게 아니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강하게 정치적으로 또 맞받아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감사원 사무총장일 뿐인데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타이거들을 통해서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 뭐 이런 힘 이런 게 이제 작동한 거 막 거기에다가 정권에 이제 줄을 댄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있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개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승인을 원래 받아야 되는 구조고 예. 하는데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개시해서 그 감사 개시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뭐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지금은 의원인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뭐 감사원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민주당과 전현희 그때 당시 위원장은 표적 감사였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주변만 집중적으로 파고 굉장히 직원들을 괴롭혔다 뭐 이런 진실고망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랬어요. 몇 달치 출퇴근 기록 같은 거를 확보를 해갖고 몇 분 늦은 거를 다 지각인데 지각으로 처리 안 했다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먼지 털듯이 턴 건데 이제 그런 행태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원에서 또 이제 자유 게시판이 네.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나무 숲이 아니라 감나무 숲이라고 네. 이름이 아마 감사원의 감자를 딴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익명이었다가 또 실명으로 좀 전환이 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감사원 직원들에서 내부가 부글부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을 하면서 감사원 내부 문제라든지 뭐 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고발하는 뭐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들. 예. 요새 뭐 블라인드 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예, 예. 쓰시는. 근데 이제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 이제 말하자면 타이거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뭐 조직을 비호한다든지 특정 사안을 몰이한다든지 그다음에 글 쓴 사람들을 색출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니까 아예 이거를 실명으로 전환시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익명 게시판들은 보통 내가 이 감사원 직원이라는 신분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직원끼리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탄압했다. 뭐 이런 지금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개헌을 해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독립성에 대한 그리고 권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추가 보도 얘기를 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네. 14일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는데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요새 그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로 너 뭐 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서지 말아야 하거나 뭐 자기한테 과잉된 어떤 얘기를 할 때 너 뭐 돼? 이런 얘기하고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대사인데 예. 이게 이제 딱 그런 꼴이죠. 김건희 씨가 검찰이 불렀습니다.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공천 개입 문제 등등으로 해서 그렇죠. 예. 오랫동안 대리인이 없어서 출석 요구서를 못 보냈다, 뭐 보냈다, 뭐 이거를 타진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보낸 게 확인이 됐고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14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뭐냐?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강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된 점.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한번 짚어보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나온 지가 지금 7개월, 8개월이 넘어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수사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 본인이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본인이 뭐길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냐면 또 한 가지는 예를 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갈 수 없는 거에서 예를 든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적 지위가 명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민간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제 예를 들면서 본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해서 굉장히 좀 뭐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연기된 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했지만은 이거는 사법부가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하는 거니까 완전 영역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든 거는 본인을 기소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했으니 그러면은 네. 나도 그러면은 그냥 조사 안 받고 기소를 기소다. 해줘라 뭐 이런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입장이고 법원이 이제 검찰이 이 입장을 받고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거를 오히려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무례한 피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게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사실은 대선 시작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네.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검찰이 부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받은 글들 같은 게 여의도에 돌았었어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소환을 할 거고 예. 뭐 소환을 하면 48시간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래서 검찰이 본인들의 어떤 지금 검찰을 뭐 해체하네 기소청으로 바꾸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한번 조직에 그런 모습을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전망에 그쳤고 근데 지금도 보면 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국민의힘이 뭐 어떤 정당이 한다든지 정치 조직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편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피의자가 이게 나를 조사하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고 더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어떤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공인이라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으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다. 차라리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나오는 이것도 역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고 뭐 윤석열
탈당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부부와 자연스럽게 절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 강제 구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밝힌 이유들을 보면 스스로 나올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건희 씨한테 적용될 혐의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인데 이게 지금 시효가 언제까지냐, 언제 만료된 거냐, 이미 만료된 거다, 아니다, 아직 남아 있다, 뭐 등등등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법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느냐, 예. 아니면 김건희 씨는 제3자, 그러니까 뭐 제3자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선거에 어쨌든 관계는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료된 것이냐.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으니까요. 6개월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논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명태균 씨 건을 둘러싸고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남부지검에 있는 건진법 사건, 예. 그다음에 뭐 새롭게 수사가 시작되는 건들, 그다음에 이게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김건희 씨가 나오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내용을 좀 지켜보면 충분히 지금 기소는 뭐 혐의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기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가 이제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법원 대선 개입 청문회 이야기 해볼 텐데 대법관들, 연구관들 전원 불참을 결정을 했어요. 네. 전원 불참이 통보됐고 이게 사전에 사실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관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 예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펴는 거지 대법관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전망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서석호 변호사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석호 변호사라면 윤석열 대통령 동기 아닌가요? 동기, 친구, 오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김앤장 변호사였고 지금 이제 일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분들이 예. 이 서석호 변호사가 말하자면 윤석열의 뭐 그 구속 취소 예. 그리고 대법원의 이재명 판단 뭐 이런 일련의 사법적 흐름들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도 이제 서석호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기획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오늘 서석호 변호사에게 쏠려야 될 시선이 사실 김용민 의원이 이른바 이제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건을 제기하면서 예. 좀 시선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도 기자들이 다 증거가 뭐냐. 예, 뭐 이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 룸사롱이다. 룸사롱 사진까지는 이제 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지금 사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체적인 시정, 예. 조사를 감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조금 시선이 분산돼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후에 이제 말하자면 그 질의응답이 빨리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인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 근거가 없이 얘기를 했겠냐. 증거를 뭐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은 이게 있다라면 상당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또 반대쪽에서 나온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선 이슈 하나만 짚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자진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이 결심을 해서 탈당을 할 거다. 오늘 내일 중에 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뭐 서정욱 변호사나 예. 조원진 이제 우리공화당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뭐 윤석열의 내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출당시키나 제명이나 이런 조치는 하지 않을 뜻을 밝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자진 탈당설에 대한 얘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측근들이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던데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다. 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뿐이 아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부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두가 얘기하면은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전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이 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기 행위를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변명하는지 이런 거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저도 이제 스스로 탈당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이제 김문수 본인이 누가 봐도 윤심이 작동한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또 냈잖아요. 정치적인 시선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스스로 탈당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그게 이제 압력이 임계점에 차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굉장히 지금 서운하다. 서운한 상황까지 내몰린다. 이러면 홍준표 전 시장처럼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탈당하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이 탈당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펼쳐온 정치적인 행보를 놓고 보면 본인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아마 충돌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있어서 지금 저 지지율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 사흘째인데 지금 주요 후보 세 후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세 명이 다 지금 사흘째 경상도에 머물고 있어요. 네, TK에 또 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오늘 이제 TK로 넘어갔지만 부산, 경남 각각 좀 노림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대 TK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제매가 남이가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동 사람이다 나. 우리가 남이가가 사실은 어쩌면은 영남 지역주의의 안 좋은 상징 같은 것처럼 쓰였잖아요. 네, 근데 그 표현을 본인이 민주당 캠프에서 나오는 이제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이유가 뭐냐면 TK에서 20%가 나오느냐 30%가 나오느냐가 전국 득표의 득표수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2% 정도 얻었더라고요. 영남에서. 그 문재인 후보도 당선될 때도 TK 지지율은 20%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30%까지 높인다 이러면 제가 알기로 TK가 한 400만 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넘겠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상당한 지지가 이제 될 거다 이 부분이고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한덕수 후보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보수 후보로서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대구 서문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1년에 내가 보수 후보다 뭐 이 부분을 좀 각인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역시 지금 뭐 이번 대선은 양강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과 이재명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수의 텃밭에서 그 논리를 설득해 보려고 하는 시도로 이제 처음 유세를 다 여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좀 눈에 띄는 대선이긴 해요. 빅3 3명이 다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고 3명이 다 지금 사흘째 경상도에 머물고 있고 뭐 수도권이 사실은 제일 큰 데인데 참 여러모로 눈여겨볼 만한 그 지점에서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모두가 보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수의 운동장이 비어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설적인 대선인 것 같습니다. 보수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